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주말 다들 즐겁게 보내셨나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처음 본 시험인데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좀 공부를 할 걸, 진작 공부를 할 걸, 왜 그때 안 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부터는 기말고사 범위거든요. 저희 기말고사 범위가 대단원 2단원 전체에 해당되는데 중간고사 때처럼 뒤늦게 그때 좀 할 걸 하고 후회하지 말고 첫 영상부터 이제 새로 시작하는 영상이니까 꼼꼼히 잘 듣고 그때그때 빠짐없이 공부를 해두시면 나중에 기말고사 준비할 때는 조금 부담이 좀 줄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 들어가기 전에 2단원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단원 1단원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정말 긴 역사를 짧게 압축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2, 3, 4단원은 근현대사를 굉장히 깊고 자세하게 배울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2단원 근대 국민국가 수립 운동의 내용은요. 왼쪽에 보시면 연표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흥선대원군의 집권부터 시작해서 1910년에 우리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식민 지배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시기의 역사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대략 한 50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 이 기간인데요. 기간은 굉장히 짧지만 이 시기에 일본은 우리나라의 조선의 국권을 빼앗아 가려고 했고 우리는 그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차근차근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 선생님이 온클 들어가기 전에 학습지를 다 나눠드렸잖아요. 이제 2단원 학습지 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단원 학습지에 1쪽 준비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이 한국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전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한국 역사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세계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쪽에 이번에 배울 내용은요. 제국주의 열강의 동아시아 진출 요 부분입니다. 우선 제국주의 열강이 동아시아에 어떻게 진출을 했고 그것이 동아시아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흐름을 바꿔놨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 제국주의가 뭔지 알아야겠죠? 자,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설명을 써놓았습니다. 19세기 1800년대부터 서구의 여러 강한 나라, 여기서 말하는 서구 열강은 유럽 중심인데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 있죠.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선진국들, 그 당시 선진국들이 경제력과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것을 앞세워서 식민지를 너도 나도 차지하려고 경쟁했던 정책을 식민주의라고 합니다.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식민지 하면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일제강점기가 떠오릅니다. 우리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식민지라고 하면 어떤 느낌인지는 알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못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식민지는 이제 본국의 밖에 있으면서 본국의 지배를 받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과 우리나라를 예로 든다면 일본이 본국이고 일본 입장에서 자기네 나라고 자기네 나라 밖에 영토 밖에 있는 조선 땅을 일본이 지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일본의 식민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원주민 입장에서 본다면 나라의 주권이 원주민이 아닌 다른 나라로 넘어가게 된 지역을 식민지라고 합니다. 조선의 주권이 원래는 이제 조선은 왕국이었기 때문에 왕실이 있었잖아요. 이제 당시 조선의 국왕에게 있던 주권이 일본 천황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주권을 빼앗긴 그 지역을 식민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서구 열강은 이렇게 식민지를 많이 가지려고 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17세기에 시작된 산업혁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손으로 일일이 만들던 물건을 이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자본주의의 중요한 특성을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에서는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자, 우리도 지금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돈, 남의 돈. 우리 거, 남의 거 이렇게 사유재산이 구분되어 있죠. 거기다가 자본주의의 최대 목표는 뭐냐면 이윤을 획득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인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선 뭘 해야 되죠?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물건, 상품을 생산하고 그리고 이것을 소비해야지 내가 물건을 많이 팔고 만들어서 팔아서 사람들이 그 물건을 많이 사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경제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자, 그런데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내가 만든 상품을 팔아줄 시장이 필요합니다. 어디다 갖다 팔 건가? 물건을 내놔야겠죠. 그리고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한 원료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돈을 벌면 이 번 돈을 그냥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롭게 공장을 또 늘려야 되죠. 공장을 늘려서 더 많은 물건을 만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 남은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 원료 공급지, 그리고 잉여 자본 투자 지역을 획득하기 위해서 제국주의 열강들이 뭐가 필요하다? 식민지가 필요하다. 왜냐면 이미 기존의 본국에서는 시장이 한정되어 있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원료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장을 이만큼 세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공장을 세워봤자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다른 나라에 가서 상품을 팔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이제 또 다른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새로운 땅, 미지의 땅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식민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제국주의 열강에서는 민족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민족주의란 쉽게 말하면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 우리 민족이 최고다.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근데 앞에 단서가 붙죠. 배타적, 침략적 민족주의가 등장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민족 말고 다른 민족은 안 돼 라고 선을 긋고 배척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민족은 침략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침략적 민족주의입니다. 여기에 19세기가 되면요. 자연과학에서 등장했던 진화론을 인간관계에 적용한 사회진화론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자연과학에서 진화론 들어보셨죠? 찰스 다윈이 주장했던 이 진화론 기억하시나요? 이제 인간이 원숭이 유인원에서부터 점차 진화를 해와서 오늘날 그 호모사피엔스가 됐다라는 주장인데 이 진화론에 따르면 그 강한 동물들이 자연 생태계에서는 강한 동물들이 살아남는다고 해요. 살아남기 적합한 생물체가 살아남는다. 쉽게 말하면 적자생존.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게 당연하다. 약육강식. 이런 것들이 그 자연과학의 진화론에서 그 동물 생태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사회 진화론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살아남기 적합한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거야.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국가로 따지자면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 약한 국가는 힘이 없기 때문에 강한 국가한테 잡아먹히는 것이 자연 생태계에 따르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그건 나쁜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회 진화론이죠. 자, 거기에다가 백인 우월주의까지 더해집니다. 여기서 백인 우월주의 오른쪽에 선생님이 써놨는데요. 백인이 다른 인종, 흑인이나 황인종보다 선천적으로 애초에 만들어졌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인들 주로 어디 삽니까? 서구 열강에 많이 살잖아요. 유럽 지역에 있는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이나 아시아에 있는 황인을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 왜냐면 우월하기 때문에. 사회 진화론과 백인 우월주의로 이제 결합을 해서 제국주의 열강이 다른 국가,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를 침략하고 식민지로 만드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합리화하고 정당화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자연 생태계의 그런 어떤 순리다, 자연의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제국주의 열강은요,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이 서로 더 넓은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지구에 있는 땅은 한정되어 있고 그 땅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제국주의 열강이 가장 먼저 찾아간 지역이 바로 유럽 아래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아프리카가 오늘날 아프리카 하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시나요? 그 텔레비전의 광고에서 보는 그 이제 기아라든지 난민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마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프리카가 왜 이렇게 지금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이 어렵냐? 그 뿌리는 사실상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받아왔고 식민지로 지배당한 기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그 지배가 끝난 이후에 스스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를 이어서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죠? 바로 중국과 인도인데요. 이 인도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폭을 좁혀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한반도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 지역은 제국주의 침략을 어떻게 받았는지 두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청나라와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공통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당시 동아시아에서는요. 여기서 말하는 동아시아는 뭐 이제 중국, 한국, 일본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이죠. 이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제한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역을 하는데 그냥 자유롭게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이것저것 다른 나라들과 그냥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청을 중심으로 조공과 책봉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어요. 청나라가 동아시아의 중심이고 이 청나라를 황제 국가로 모시는 조선이나 일본이 사신을 보내서 그 사신에게 청나라에 이제 물건을 갖다 바치면 청나라에서는 그래 우리 신하들이 나한테 선물을 보내는구나. 그럼 내가 황제로서 너희들한테 선물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무역 체제가 기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다른 나라랑 교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뭐 물건을 더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제 일본이나 조선에서는 청나라에 가서 이제 선물 바치고 선물 받아오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자존심을 세워주는 하나의 어떤 체제였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침략적으로 개항을 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청나라를 중심으로 조선이나 일본이 조공과 책봉을 바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선이나 일본은 이 당시에 그리고 청도 마찬가지로 서양 국가들이랑은 교류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네, 교류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왜 저 오랑캐 놈들의 좀 약간 거칠게 말하면 서양이나 청나라에서는 조선이나 청나라에서는 서양 세력을
오랑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변방에 청나라의 밖에 있는 그냥 약간 미개한 야만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쟤네가 갖다 주는 물건은 우리가 왜 사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냥 우리는 청나라랑 교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입장은 다르죠. 특히 청나라, 그 넓은 대륙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을 하나 뚫으면은 여기서 물건이 정말 잘 팔릴 텐데 여기를 정말 탐이 나는 거야. 근데 청나라는 교류를 할 생각이 없어. 하지만 난 교류를 하고 싶어. 그럴 때 뭘 꺼내드는 겁니까? 군사력을 끌고 가서 위협을 하는 거죠. 전쟁이다. 문을 열지 않으면 싸우겠다. 싸움을 해서라도 너희를 우리의 식민지로 만들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서양의 그 침략에 의해서 개항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요거는 크기를 줄여서 여기다 잠시 놓고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청나라는요 영국의 침략을 받아서 문을 열게 됐는데요. 이 영국의 공격을 받은 이것을 아편전쟁이라고 합니다. 아편전쟁. 아편이 뭐냐면 오른쪽에 써놨는데요. 마약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양귀비 꽃에서 나오는 그 이제 즙을 추출해가지고 그걸 이제 가공해서 담배처럼 피면 이제 정신이 몽롱해지는 마약 중에 하나인데요. 갑자기 이 아편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영국은 청나라랑 오래 전부터 사실 좀 이제 소규모로 교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영국에서 청나라에 뭘 많이 사갔냐면 청나라에서 영국에 뭘 많이 팔았냐면 특히 차, 홍차 아시죠? 그 마시는 차. 그리고 이제 도자기. 청나라가 또 도자기로 또 유명해요. 그리고 이제 비단 같은 이 차, 도자기, 비단은 사실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꼭 있어야지 막 사람들이 막 차를 안 마시면 죽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사치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사치품의 가격이 워낙 또 비싸기 때문에 당시에 무역을 할 때는 이제 사람들이 지금은 달러를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이제 각 국가에서 돈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뭐 환전을 할 때 달러로 많이 환전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무역을 할 때 어떤 돈을 많이 썼냐면 은을 기본 화폐로 썼습니다.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할 때 그 은인데요. 그래서 영국에서 청나라에서 파는 차와 도자기, 비단을 사기 위해서 많은 양의 은을 청나라에 갖다가 줍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사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에서 은이 너무 막 부족한 거야.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어. 무역 적자가 나는 거죠. 원래 영국에서는 청나라에 면제품을 팔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면제품을 팔고 그 판 돈으로 차를 사와야지 했는데 면제품이 팔리는 양보다 차를 사오는 양이 더 많은 거야. 영국에서 차 소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판 돈보다 산 돈이 많으면 돈이 줄어들잖아요. 적자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무역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영국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당시 영국이 중국에 진출하기 전에 이미 인도를 반식민지 상태로 만들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인도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국에서 청나라한테 똑같이 도자기를 아이고 지금 화살표가 잘못됐네. 영국에서 도자기나 차를 청나라로부터 사옵니다. 그러면 영국이 이제 은을 갖다 줘야겠죠. 청나라한테. 자, 그리고 인도산 아편을 청나라한테 파는 겁니다. 그럼 청나라는 이 아편을 사기 위해서 인도에 뭘 내야 돼요? 은을 내야 되죠. 그러면 이 인도가 영국에서 흘러간 은이 인도로 흘러 들어오고 그럼 이 인도에서 은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영국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왜냐면 영국이 인도에 면제품을 강제로 팔았거든요. 강제로. 그러면서 이 은이 흘러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청나라의 당시 상황은 어땠냐? 막대한 은이 유출됩니다. 청나라에 막대한 은이 다 사라지게 돼요. 어디론가 빠져나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편을 피고 나니까 이제 몽롱해져가지고 다 해롱해롱해서 다 누워있고 아편에 중독돼서 막 자기 전 재산을 막 털어서 아편을 사고 거지가 돼가지고 막 굶어 죽고 국민 건강에 막 해치고 이러니까 청나라 황제가 이제 자기 신하 한 명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당시 청나라의 무역 항구가 광저우 딱 한 곳만 열었어요. 광저우 한 군데만 열고 여기서만 무역을 해서 다른 나라의 배가 광저우로만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광저우로 보내서 청나라 황제의 명령을 받은 이 신하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인도산 아편 다 몰수 강제로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되면은 영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일이 난 거죠. 이거 아편을 팔아야지 돈이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이걸 빌미로 영국이 청나라를 공격합니다. 이 전쟁이 뭐다? 아편 전쟁이다. 그런데 이 아편 전쟁 결과 청나라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은요, 이겼으니까 우리의 요구를 너희가 들어줘야 된다. 너네가 졌으니까 뭘 요구하냐면 조약을 맺자. 난징 조약을 맺자고 강요를 하는 거죠. 이 난징 조약의 내용은 뭐냐면 광저우를 포함해서 5개 항구를 개항하자고 합니다.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는 항구를 5군데로 열라는 것은 영국이 그만큼 그 청나라의 물건을 더 많이 팔겠다는 거죠. 그리고 홍콩을 내놔라. 홍콩 땅을 내놔라. 하량이 뭐냐면 땅이나 물건 따위를 떼어서 남한테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홍콩 땅이 영국한테 넘어가게 되고요. 이런 이제 당연히 청나라한테는 좋지 못한 영국한테만 유리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이후에 영사재판권과 최애국 대우 같은 조항이 추가가 되는데요. 요 2가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영사재판권은 뭐냐면 다른 나라에 머무르는 자기 나라 국민에 대해서 자기 나라 법률을 적용하여 재판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말 있잖아요. 얘네는 그 말을 안 따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영국 사람이 청나라에 가서 무역을 하다가 사기를 쳤어. 청나라에서 청나라 사람한테. 또는 청나라 사람이랑 영국 사람이랑 싸움이 생겨서 청나라 땅에서 영국 사람이 청나라 사람을 죽인 거야. 자, 그러면 이 재판 어느 나라 법에 따라야 될까요? 청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아무리 영국 사람이라고 해도 청나라 법을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이 영사재판권에 따라서 영국 법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영국에서 재판을 연다 그래도 영국 그 재판관 입장에서는 아니 뭐 영국에서 살인한 것도 아니고 저기 먼 나라 청나라에 가서 청나라 사람 죽인 건데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 라고 하면서 그 재판을 좀 이렇게 혐의를 좀 줄여서 형량을 좀 줄여서 처벌을 좀 줄여서 줄 수도 있겠죠. 굉장히 영국한테 유리한 제도고요. 2번째 최애국 대우는 뭐냐면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원칙입니다.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청나라가 지금 영국이랑 무역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뭐 미국이랑 조약을 또 맺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미국한테 유리한 조약을 나중에 맺으면 그 내용을 똑같이 영국한테도 적용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국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장 좋은 조건의 조약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영국한테 최고의 조약 아닙니까? 반면에 청나라에서는 눈뜨고 코 베인 것이 된 거죠.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나라 일본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네덜란드랑만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찾아온 많은 국가들이 있었어요. 뭐 영국도 찾아가고 포르투갈도 찾아가고 미국도 찾아가고 스페인도 찾아가고 네덜란드로 찾아갔는데 걔네랑은 다 계약 안 하고 네덜란드랑만 계속 무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일본을 좀 자신의 기지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미국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미국은 전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 봐봐.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 정말 잘 그리네. 이제 중국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일본이 있고 여기 이제 인도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있는 이 바다가 뭐야? 바로 태평양이죠. 미국은요, 중국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가기 위해서 이 태평양을 거쳐야 되는데, 이 바다가 워낙 넓고 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뭐 태풍을 만나거나 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중간에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식량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워낙 먼 거리를 항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노린 게 바로 일본입니다. 이 일본을 중간 정착 기지로 삼아서 중간에 좀 배에다 기름도 좀 채우고 식량도 좀 채우고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갈 수 있게 또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다가 일본 거쳐서 이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 일본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난 너네랑 조약을 맺고 싶은 생각이 없다. 우린 지금으로 만족한다. 우리는 지금 일단 청나라를 중심으로 두고 네덜란드랑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충분하다라고 거절을 하니까 뭘 끌고 오냐면 함대를 끌고 옵니다. 대포를 실은 배를 끌고 와서 이제 시위를 하는 거죠. 바다 앞에다 딱 함대를 세워놓고 문 안 열면 전쟁이다. 그래서 당시 에도 막부, 사무라이 정권이었던 에도 막부가 미일 하친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 서로 앞으로 외교 맺으면서 살자, 지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바로 4년 뒤에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미국과 본격적으로 무역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최애국 대우나 영사재판권 같은 불평등 조항이 들어가 있는 일본에게 불리한 조약을 맺게 된 것이죠. 자,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요 내용 지금 청나라랑 일본에 똑같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국주의 국가가 침략을 통해서 개항을 하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중국도 똑같고 일본도 똑같으면 이 사이에 껴있는 한반도, 우리 조선은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국주의 국가들의 특징과 이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를 만들게 된 배경, 그리고 아시아에 찾아와서 중국, 그리고 일본과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됐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